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일요일 새벽 잠 설치신 분들 많으셨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확인시켜준 경이로운 성과입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세대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36년 전 청소년 축구 4광 신화는 지옥 훈련을 통과한 10대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박종환 감독 역시 그런 환경에 걸맞는 80년대 엄한 지도자였죠. 이번 대회는 그러나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모두 달랐습니다. 정정영 감독은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멋지게 놀고 나오라고 주문을 했고 선수들은 헐헐 날았습니다. 경험상 즐겁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을 볼까요? 끝까지 즐겼다. 발랄한 청춘들의 반란. 즐겨야 강하다. 청년들이 일깨운 긍정의 힘. 골든볼의 주인공이 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 없기에 우린 울지 않는다. 네, 치열한 전투도 놀듯 즐기는 대한민국 10대들의 이 값진 성과. 게임은커녕 게임의 룰도 정하지 못한 채 반년 가까이 공전 중인 우리 국회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었고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할 걸로 알려지는데 과연 네. 누가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일단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3일에 네 사람으로 일단 압축을 했죠. 네네.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낙점받을지 여부입니다. 예. 유력하다는 보도도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고 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방문을 했죠. 네네. 고 이호 여사 영정에 이제 큰절도 올렸고 유가족 위로를 했고 오늘 하루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임명 제청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네. 이 자리에서 바로 내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늘은 보고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예. 문무일 총장 임기는 7월 24일까지고요. 네네. 그 이후에 미국 대학의 방문연구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아하. 어떤 퇴임사를 남길지 벌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 수사 무마 의혹, 이거 지금 검경의 책임 공방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콘의 전 리더죠. BI. 그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한서희 씨가 지금 공익 제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민권익위에. 3년 전 일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양현석 대표로부터 협박성 회유를 받았다는 거고. 네네. 또 이 경찰하고 YG 엔터테인먼트 유착 의혹까지 제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되니까 전담팀까지 꾸려서 지금 재수사에 나서긴 했는데 한서희 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수사 당시에 1, 2차 피의자 조서를 지금 최근에 살펴봤더니 예. BI에게 마약을 구해줬고 같이 했다는 얘기를 그때 분명히 진술을 했는데 네네. 신문 조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담당 경찰이 일부러 삭제한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런데 또 한 언론이 추적을 해보니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네네. 이 BI에 대해서 별도의 수사 보고서를 검찰이 또 제출을 했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럼 왜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 네네. 이러면서 지금 이제 검경이 경찰은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건 했다라는 네네. 입장인 거고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상황 자체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검경이. 예. 알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배제한 수소 경제 동맹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네.
지금 지난 15일에 일본 나가노현에서 그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국이죠. 네네.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이 미국의 에너지부, EU 유럽위원회 에너지 총국 대표들과 함께 이 공동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향후 수소 에너지 기술 추진할 때 연대를 하자.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뭐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네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또 많이 표시를 했죠. 투자도 좀 늘리고 있고 이러니까 일본이 지금 주도권 유지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기술 표준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표준을 둘러싸고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하고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치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을 연상케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원래 일본은 양해각서 체결까지 좀 성사를 시켜보려고 했답니다. 예. 그런데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거기까지 이르진 못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정부도 빨리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이게 지금 해당 산업의 선점 뭐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인천 지역에 그 붉은 물 사태, 그 물 틀면은 빨간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긴급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에 이제 인천 서구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네. 이게 이제 피해 지역이 서구에서 중구, 영종도, 인천, 강화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피해 지역도 지금 확산세고 유치원을 비롯해서 모두 149곳 학교 급식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예. 35개 학교는 생수를 활용해서 이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가 39개 학교는 이제 빵, 음료수 제공. 네네. 또 18개 학교는 급수차나 지하수를 또 활용하고 있다 그러고 7개 학교는 이제 급식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급식의 이제 안전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뭐 물론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긴급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니까 인천교육청이 교육부에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한 거고 교육부가 특별 교부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네네. 문제는 아직까지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경우도 뭐 일단은 뭐 급하니까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0억 원 요청을 했고 예. 행안부는 이 가운데서 15억만 지원하기로 이렇게 한 상태인데 인천시가 사실은 연간 예산이 10조 원이 넘는 곳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재정 자립도도 60%를 넘고 그런데 이런 정도도 감당을 못하는가 이게 좀 의문이고요. 네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은 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번에 좀 교통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재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인재인데. 네, 그렇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예. 그것도 사실은 그렇다면 인천시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협상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야 협상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뭐 식물 국회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식물에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언제 활짝 필 수 있을지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어제도 하루 종일 뭐 중재하시느라고 얼굴 표정은 굉장히 무거우신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기대 걸어볼 만한 사안이 뭐가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일단은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네네. 저희 바른미래당의 의총 열차 출발 시간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네네. 2시까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갖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오전에도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들과 소통하고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따로 만났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뭔가 좀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 같은 것이 포착된 게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두 분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
다만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네네. 어제도 이인영 나경원 대표도 직접 여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입장차라는 것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실정청문회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선 청문회 후 추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극단적인 대치 국면에서 서로 입장차를 일부 좁혀서 합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제청문회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전히 풀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님, 근데 경제청문회라는 것이 뭐 예를 들자면은 국회를 열어서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구체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데에서 정부 상대로 뭐 경제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뭐 국회가 늘 상임위 중심으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획재정위원회에 경제부총리가 출석을 당연히 하고요. 네네. 그리고 운영위에서 지금 운영위원장이 이인영 원내대표로 개선돼야 되고 첫 번째 업무 보고를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이 당연히 또 참석하겠죠. 네네. 예, 다만 그것을 집중적으로 뭔가 지금의 현재 어려운 경제 난국을 좀 타개해보고자 하는 집중성에 대한 문제가 좀 남을 수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이 그것을 좀 뭐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청문회가 됐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 됐던 네네. 그것도 정부 여당이 좀 통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국회장을 좀 열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모든 게 지금 풀릴 기미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론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 또한 일단 국회 정상화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정상화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청문회가 됐던 상임위가 됐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됐던 그것은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정상화를 발목 잡는 그런 선결 조건으로 내세울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대표께서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생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경제실정청문회라는 고비가 또 나와서 그걸 넘어야 하는 것인지 아예 그냥 우회를 해버리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차의 출발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네네. 그 이전에 모든 것이 타결되지 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우회적 통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 말씀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야 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 총회를 여는데 어떻게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 있습니까? 제가 판단컨대 바른미래당의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나눴는데요. 네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지금 너무 오랫동안 국회가 지금 파행으로 멈춰져 있다. 예. 그래서 어느 조건보다도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국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과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론 꺼내시고 또 중재자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데 한 달 정도 지금 취임하신 지 이 일을 직접 겪으시면서 어떠셨는지요? 할만하신지요? 아니면 갈수록 첩첩산중이신지요? 한마디로 못 해먹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그 양쪽의 입장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국회가 본인의 주장과 요구가 무조건 절대 선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 여당의 경우는 양보라는 것을 단 1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네. 또 한국당의 경우는 뭐 특별한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중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좀 보고 네네. 국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접근이 되면 저는 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예. 이게 지금 집권여당의 무한 책임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이유인가요? 아니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끝까지 등원을 거부하면서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어쨌든 이것이 교섭단체 3당의 모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정당의 탓, 물론 이제 경중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의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반면에 한국당의 경우는 지금 합의가 될 만하면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국회 정상화를 하고자 하는 진정성으로 느껴질 수 있느냐? 네네. 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근본적인 또 중재 역할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3당 모두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네네. 당내 문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친문 대 비문 갈등, 자유한국당은 친박 탈당설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 움직임은 총선 앞두고 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당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깊은 갈등과 내용 속에서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절박함,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모든 의원들이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화와 혁신이 수반돼야 되는데 저희 당이 지금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서 또 혁신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른정당계 고리로 한 보수 대통합 그리고 국민의당계 일부 포함한 호남신당 이런 바른미래당 중심에 둔 정계 개편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불안을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좀 잠재우실 작정이신지요? 저희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우리 스스로 자강하고 혁신하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자라고 결의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스스로 우뚝 솟았을 때 그리고 국민들께 신뢰와 비전을 보였을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자꾸 양옆으로 곁눈질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저희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결코 탓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자강해서 스스로 화합하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타당의 이야기입니다만 홍문종 의원에 대한 애국당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의 당내 깊은 속사정이 있겠지만 여전히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개파적 특성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잠재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그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출발새 아침 2부를 진행하도록 하죠. 2부에서는요. 청소년 축구팀에 관련된 이슈를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승보다도 더 값진 준우승,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김호성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네, 일요일 새벽을 하얗게 밝힌 결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실 우승보다도 빛났던 준우승이 아니었겠습니까?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3골 몰아넣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4강 신화의 주역이었었죠. 신현호 단국대 감독과 지난 주말에 뜨거웠던 축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4강 이후에 준결승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준우승까지 거머쥐면서요. 후배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피파 주간대 정말 우리 36년 전에 우리가 가졌던 기록을 우리 후배들이 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네네. 또 너무나 또 대견스럽고 참 선배로서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 잘해줬던 이번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통령께서도 멋지게 놀고 나온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메시지까지 보내주고 그랬는데 당시에 83년도에 그때 당시에 김종부, 신현호 투톱 이것이 1군 4강 신화 이걸 참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 기록이 지금 사실 깨진 거잖아요. 36년 만에. 그렇죠. 네네. 이 깨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이유, 원인이 있다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어떤 도전 정신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축구가 세계 축구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한 요즘 세대들답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즐기면서도 최선을 다했고, 네네.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감독님 즐긴다는 표현 하셨는데 말이죠. 이게 즐긴다는 이야기가 이번 그 결과를 놓고선 많은 그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말이죠. 과거에 네네. 박종환 감독님 하에 있었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가면은 즐긴다는 생각 가지고 뛰셨습니까? 글쎄요, 그 표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들 시대에는 그래도, 물론 본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축구를 시작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의 어떤 분위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주입식이었죠. 네네. 그래서 우리 당시 느끼기에는 선수들이 이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구사해도 지도자들이 많이 이제 그걸 포용해 주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지도자의 의도대로 선수들이 움직여 주길 바랬고 네네. 또 그런 쪽으로 자꾸 분위기를 몰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기자를 했을 때 예전에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입니다만 동대문 운동장이었었잖아요. 네네. 축구대회 할 때 보면은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일화 팀들 보면은 전반전 끝나고 라카룸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전 지시하고 그럴 때 보면은 도대체 선수들이 무서워서 감독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현장을 보곤 했었는데 하물며 청소년 대표팀으로 나가셨을 때 그때의 네네. 분위기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나가서 잘 싸워라. 이런 분위기였을 텐데. 네,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선수들을 이렇게 좀 무언의 압력으로서, 정말 뛸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정말 무서워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면 요즘은 글쎄요, 본인들이, 일단은 지도자가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요즘 세대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서 경기장에서 스스로 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요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든볼 수상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참 높은 것 같은데요. 아주 시종일관 해맑고 그리고 우승 소감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팀이 잘한 거다라는 식의 또 여유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데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네, 이강인 선수 이번에
참 막내이면서 정말 그 20세 대표임에도 18살의 나이로 참가를 했고요. 네네. 팀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선수입니다만은 경기 장행 내에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히 그 패스의 능력, 타이밍이나 방향성, 속도, 참 이런 개인적인 그 기술적인 능력도 대단하지만 네네. 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 치고는 상당히 인성적으로 성실하고 또 성품이 온화하면서 그 모든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수로서 상당히 그 앞으로 우리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선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성인 대표팀에서도 이 정도면 아주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로 봤을 땐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성인 축구는 좀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 이강인 선수가 좀 성장해 줘야 되겠고요. 네네. 성인 축구 속도를 따라가 줄 정도만 된다라면은 뭐 한국 축구 중원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경기 얘기 좀 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요일 새벽에 저희들이 선취골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접 경기를 뛰시면은 선취골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특히 이제 이번 대회에서 결승전이라는 무게를 생각한다면은 선제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네. 봤는데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이제 득점을 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전에 골이 나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나치게 그 골에 지키려고 하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서인지 예. 너무 지역적으로 내려서는 수비를 했다는 점이죠.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을 주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빌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83년에도 보면은 저희가 그 스코틀랜드랑 했을 때 0대2로 이제 지면서 그때부터 줄곧 이어져 오고 있는 유럽 징크스라는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한국팀이 유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까지 기록을 보더라도 우리 네. 대회 때도 우리가 83년도에 나갔을 때도 사실 스코틀랜드 지고 또한 3, 4위전 폴란드한테도 질 때도 보면은 물론 저도 직접 경기를 경험해 보면은 그 남미 선수들은 참 기술은 좋고 하지만은 상당히 다혈질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건드려주면 본인들이 서서 흥분을 해서 경기의 어떤 리듬을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유럽 선수들은 일단 피지컬적으로 강하다는 점이죠. 예. 체격이나 체력이나 이런 부분에 강하고 또한 그 경기에 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경기 운영 능력이 좋고 냉정하게 경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 유럽에게는 다소 약한 징크스들이 정말 그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 감독께서 뛰셨던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세대들은 보면은 그 서구 선수들에 비해서 결코 그렇게 피지컬에서도 밀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좀 주안점으로 둬야 될 어떤 그 목표가 있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한국 축구가 물론 아직은 세계 축구를 따라가기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번 20세 대표 선수들의 그 경기력을 보면서 일단 좀 더 우리 지금 이강인 선수나 백승호 선수나 이번 대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우영 선수나 이승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는 네네. 그 어렸을 때부터 좋은 그 환경에서 또는 좋은 제도의 정책에 의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준다라면은 충분히 세계 정상권에도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그 결승까지 가는 과정의 장면을 한번 그 회고해 보시면서요. 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명장면이다. 이 같은 장면이 지속된다면은 세계 정상 가는데 정말 문제 없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던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뭐 경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8강전 세네갈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네네. 정말 보는 사람들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기였고요. 또한 에콰도르전 4강전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이 비록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선취골 이후에도 후반전에도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리고 상대 거센 공격도 막아내는 그런 경기는 정말 우리 20세 대표들이 앞으로 충분히 세계대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명장면이지 않았나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예. 흔히들 선수와 감독 얘기를 할 때마다 과거에 어느 한 국가대표팀 감독께서 선수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만 감독은 남을 잘하게 하는 것이어서 더욱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참 인상적이었었는데 정정용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요. 네, 정정용 감독도 이번에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만은 경기 후 인터뷰를 보니까 네네. 승리했을 때 선수들의 몫이지만은 패배는 지도자의 몫이다라면서 자신의 감독으로서의 어떤 마지막 우승을 못한 어떤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그만큼 상당히 차분한 성격이고 학구파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저도 피코스를 정정용 감독과 2년간 같이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은 네네. 상당히 지금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경험도 많고 또 그런 유소년 선수들의 심리 상태와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대회에서 소통이 잘 되면서 결과를 잘 만들어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 팀워크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팀워크, 이강인 선수 얘기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만, 감독께서 특별히 이번에 눈여겨본 선수가 있으셨다면 어떤 선수였는지요? 네, 아무래도, 어느 한 대회에 성과를 냈을 때는 한두 명의 선수보다는 모든 선수가, 다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네네. 특히 20세 대표들은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같이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원팀의 정신이 더 강했을 것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눈여겨본다면은 공격 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워터업 역할을 많이 해준 오세훈 선수나 그리고 스피드 있는 조영욱, 엄원상. 네네. 또는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결승전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중앙 미드필더로서 정호진 선수. 예. 그리고 우리가 3백을 쓰면서 좌우 측면에서의 어떤 공격과 수비를 활발하게 해준 최준 선수 이런 선수나 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선수죠. 네네. 이광현 골키퍼. 예. 이광현이라고 하는 이광현 골키퍼까지 해서 이런 선수들이 눈여겨 보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언급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놓칠 선수들이 없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아주 값진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한 또 국민적인 관심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이 참 훌륭한 역할을 해줬는데 이 보상 문제 예를 들자면 늘 나오는 네. 얘기입니다. 병역 관련 사항 특히 이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신 감독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선수들이 정말 36년에 만에 기록을 넘어선 거는 물론 결승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병역 문제는 어떻게 보면 또 국민 정서와 네네.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저도 솔직히 청소년 대회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부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 축구에 대한 한 말씀 딱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이런 36년 만에 기록이 36년 만에 나왔듯이 조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 축구 꿈나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잘 운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과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선수권 4강 신화의 주역 단국대학교 신현호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여론과 함께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국민소환제, 2번 국민소화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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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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